오늘 그 연자를 소개하려고 썼고요. 오늘 연자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대학원 때부터 같이 연구를 했던 후배고요. 제가 미국에서 2000년도 전에 1998년, 9년 이 정도에 있는데 선배님 저 의공학을 전공합니다. 그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혈관, 그다음에 특별히 여기가 레디얼 아터리 이쪽을 연구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그걸 이제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3D 맥이라고 했는데 3차원으로 어디를 누르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정밀하게 측정을 해왔는데 그 제가 살아남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 대박은 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독일과 여러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 연구하고 있고 또 상품화하고 있는데 그 자세한 내용을 아마 오늘 얘기할 것 같습니다. 강희정 사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좀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소개를 받은 대우메디 주식회사의 강희정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목소리 잘 나가는 거겠죠? 예. 그래서 오늘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을 팽 교수님께서 잠시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면서 토노메트리 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게 어떤 기기가 있고 요즘 어떤 분야에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임상적으로는 뭐 어떤 파라미터를 보고 있는지 이렇게 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한양대학교에서 수중음향학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희대학교에 가서 신호 분석은 비슷한 부분이라서 전파통신공학을 박사를 하던 중에 창업을 하려고 뛰쳐나와서 아직까지 박사 과정인데요. 그 사이에 또 한의학 쪽에 또 이 진단 기술을 하다 보니까 한의학 지식이 필요해서 그 진단학 교실에서 이제 내년에 박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박사 콜렉팅 하냐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일에 필요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2002년에 회사는 설립을 했는데 그전에는 이제 해양연구원이나 한의학연구원 등에서 이제 연구들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회사에서 정부랑 같이 하는 일 중에 제가 이제 식약처 의료제품 표준화 전문위원으로 ISO TC 249 전통의학 그리고 ISO TC 121 마취 및 호흡기과 이쪽에서 이제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각 TC에서 프로젝트 리더를 지금 맡아서 하고 있고 한 2건은 이미 발행이 완료됐고요. 지금 하나는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 주로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맥파 분석 기술이 국제 표준도 될 수 있고 그다음에 국제 표준이 된 후에 우리 식약처가 이 제품들을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제품들을 평가를 하는 그 시뮬레이터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방법에 대한 표준도 식약처랑 같이 개발을 해서 그 부분도 지금 표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의 모토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자. 그래서 건국 인연과 같은 모토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모토로 열심히 일을 한다고 정부에서 표창장을 여러 개 받고 뭐 대통령 술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근데 아까워서 못 먹고 내비뒀는데 그렇게 비싼 술은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이제 제가 99년도부터 이 의료기기 개발 업무 연구를 시작을 했고요. 초창기 때 사실 우리나라의 전자의료기기에 대한 규격이라든지 GMP라든지 이런 게 이때 당시에 막 요구가 되기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스타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GMP 뭐 의료기기 허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어렵게 겪으면서 이제 사업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제품이 시장에 나왔을 때 KBS 뉴스에 로봇 맥 측정 기기 해가지고 이제 KBS 뉴스에 나와서 저희가 그날 이제 우리는 대박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이런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엄청나게 쌓여갑니다. 뭐 BBC에도 나오고 뭐 여기저기 많이 소개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렇게 국내에서는 하면서
그 11월에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독일을 가야 되는데 11월에 독일 düsseldorf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의료기 전시회가 있습니다. 메디카라고.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출품을 해서 세계 시장으로 이제 나가보겠다 이렇게 나가 보니까 그 해외에는 닥터들이 MD들이 그 기술 영업도 많이 하시고 제품 개발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전시회 와서 요렇게 측정하는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가 이런 혈류 역학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니네가 이런 파라미터 나오니 해서 현장의 소리들을 많이 취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를 취합을 해서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독일에 있는 아인병원, 아인대학하고도 코어를 좀 맺어서 했고 그러면서 이제 SCI 논문도 몇 편 퍼블리시 되고 그리고 국제 표준도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장비만 해당하는 우리나라 보험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단행위 보험도 개발을 했고 그래서 차근차근 업무를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또 대박을 내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장비가 뭐냐? 그래서 비침습 동맥 가압식 측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테리얼 토노미터라고 그래서 이 시스템을 보시면은 그 원리는 아주 심플하다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맥계의 피부 위에서 수직으로 압력을 가했을 때 이때 이 압력을 가함에 의해서 파형이 측정이 되는데 이 측정되는 파형이 부위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부위에 어떤 파라메타를 연령별, 환자별로 많이 갖고 있는가가 업체들의 각각의 이제 특화 기술이고 자산이 된다고 보는데요. 저희는 요골동맥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압을 하는 방식이 자동 모드를 하게 되면 이제 피부의 특성이라든지 혈관의 반응, 내부의 압력 이런 것들을 압력 센서를 통해서 같이 읽어내고 가압을 조절을 하는데 이 원리는 혈압을 브라키얼에서 잴 때에 쭉 압력을 누르고 그때 맥의 파동의 변화를 보는 것과 원리는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혈압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맥파 형태로 혈관의 특성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기의 타입은 이제 저희는 매뉴얼 방식과 오토 방식이 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오물론사 같은 경우에는 센서를 한 30개 정도 이렇게 촘촘하게 놓아서 이 센서를 직접 좌우로도 움직이고 가압을 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미국, 일본 등에서 많이 나와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이제 반도체를 직접 설계는 안 하니까 그 설계된 반도체 센서를 이용을 해서 뭐 7개, 10개, 작게는 3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혈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잡아내고 이제 압력을 가했을 때 혈관이 바뀌면서 나오는 데이터를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메디컬 디바이스 노멘클레처라고 그래서 GMDN이라고 의료기기를 개발을 하시면 이제 유럽 의료기, 미국 의료기기 등록을 하실 때 이러한 디바이스 명명을 뭘로 했는가 기존에 있는 리스트에서 찾아서 우리가 그 장비입니다 하고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GMDN 넘버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 그 아테리얼 토노메트리 디바이스가 갖고 있는 GMDN 넘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침습적인 혈류역학 모니터링 시스템. 그래서 자동 가압식으로 해서 중환자실이나 수술 중에 손목에서 이렇게 압력 센서를 조절을 하는데 이때 이제 여러 가지 혈류역학 파라메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환자가 중증이냐 아니면은 상태가 호전되느냐 이거를 볼 때 저기 보완적으로 그러니까 침습적으로 카테타를 넣을 수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환자들의 상처나 감염을 예방하는 보완적 기술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GMDN은 스피그모그래프라고 해서 그냥 맥파계라는 의미의 이제 디바이스 명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제가 이따가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옛날부터 맥파의 박동을 읽어내서 활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뭐 미국, 유럽, 뭐 일본, 우리나라, 싱가포르 이런 곳에서 이런 그 오토매틱 방식들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뉴얼 방식들은 보면은 이제 호주의 스피그모코어라는 업체가 아주 유명한데 이 회사가 유명해지면서 AI와 접목하기 위해서 다른 파트너 회사와 M&A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퍼스널 헬스케어 쪽으로 이 데이터를 넘겨주는 그런 비즈니스로 확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태리의 펄스펜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는 자기네 기술의 장점을 이제 센서라고 하는데요. 청바지 두꺼운데
그거 위에다가 놔도 측정을 할 수 있다. 이제 데오메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장점이 뭐냐면 압력을 가하는 정확한 가압력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기계적인 정보를 같이 얻어내기 때문에 이 오토매틱이나 매뉴얼이나 이제 그 빠지는 정보들을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장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너인베시브 아테리얼 토노메터 시장이 그 사실상 의료기기 쪽에서는 아주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저희 회사도 이 글로벌 리스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전체 시장 규모를 보시면은 지금 한 3천억 규모, 우리 돈으로 3천억 규모입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7%, 6% 성장할 것이다. 사양되는 장비는 아닌데 왜 그러냐면 앞으로 심혈관과 관련된 위험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비침식으로 볼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고 토노메트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테크놀로지랑 이제 결합을 하면서 기존의 의료 통계로 아니면은 나오는 측정 파라미터로만 진단했었던 것을 새로운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퍼스널 헬스케어 쪽으로 접목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강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병원에서 사용하는 장비 영역도 있고 클리닉 센터용도 있는데 이렇게 퍼스널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가지느냐 보면은 일단 신부전을 판단하는데 이 토노메트리 기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을 측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고혈압을 판별하는 데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맥경화. 그래서 보시면은 심장 기능, 혈압, 그 다음에 혈관에 대해서 이 토노메트리가 그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장비 같은 경우 여러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스피거모코어도 말씀드렸고 펄스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 장비는 이제 로봇을 이용을 하고 그 로봇에서 나오는 제어 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혈류역학 파라미터를 제공한다. 그래서 지금 그 SDHI 여기 혈류역학 선도 연구팀에서는 사실 그 미국의 하트플로우처럼 그 컴퓨테이션을 통해서 CT나 MR 이미지로 환자의 요 이제 심장 운동이나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하시잖아요. 시뮬레이션을. 근데 유럽의 이제 그 EU 국가들이 그 펀드를 만들어서 좀 대규모로 투자를 한 회사가 해머렌즈라고 동일한 그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해머렌즈인데 여기에 이제 제품명은 카디오렌즈예요. 근데 이 회사가 저희도 연구 그 킥오프 하실 때 이미지 정지된 이미지 외에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혈류역학 파라미터가 들어가면 더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해봤었어요. 근데 마침 이 사람들이 이제 저희를 찾아와서 자기네가 하는 거는 CT, MR 이미지 플러스 컨티뉴어스 non-invasive blood pressure를 같이 보고 싶다. 그랬을 때는 그 듀레이션 동안에 같은 이미지를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정보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그 FFR CT 쪽에서 CNBP, Continuous Non-Invasive BP를 함께 보는 연구를 하고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전 유럽의 한 20개 사이트에 운영을 할 계획이고 현재 이제 몇 %가 차여 있어요. 근데 그 모든 200개 사이트에 여러 가지의 이제 CNBP 기기를 넣고 싶은데 이제 저희 데우메디 장비도 여기 적용해서 같이 한번 써보자. 그래서 저희는 뭐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발 많이 사주세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토노메트리는 어떤 장비고 시장이 어떻게 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뭘 측정하는 건데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좀 간단하지만 재밌는 옛날 얘기를 잠깐 보여드리면서 자, 우리 몸에서 나오는 시그널, 생체 신호 가장 큰 게 사실은 심장 박동이고 그게 연결돼서 이제 펄스가 나오는데 이 옆에 왼쪽에 있는 이 그림 보시면은 길가메시라고 고등학교 때 배우신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인류 최초의 기록 문화. 근데 이때 당시에 길가메시라는 사람이 친구랑 이제 여행을 다니다가 친구가 쓰러졌어요. 근데 이 사람 기록이 그렇게 나와요. 박동이 있으면은 살아 있는 것이고 박동이 없으면 내 친구가 죽은 것이다. 손을 대기가 무섭다. 이렇게. 근데 이제 박동이 있어서 살아서 이제 같이 돌아갔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아, 박동으로 사람의 생사를 판별할 수 있다라는 기록을 이때 남긴 거고 이스라엘의 파피루스 아니야 저기 이스라엘이래요. 맨날 전쟁하니까
이집트의 그 파피루스에도 보면 의학 파피루스가 한 3권이 나온대요. 근데 여기에 이 펄스가 어떨 때는 심장에 무슨 병이 있고 어떤 펄스일 때는 이 사람이 너무 물이 많다. 막 이런 식의 표현들로 인체를 설명을 하고 진단 결과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이분이 이제 히포크라테스 다음의 의사인데요. 갈렌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맥을 측정해서 환자를 보는 진단 서적을 18권을 책을 펴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18권이나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18권을 가지고 1500년대까지 그 자료를 활용을 했고, 뭐 그게 막 유행을 하다가 또 덜 쓰다가 이렇긴 했지만 어쨌든 르네상스 시대까지는 이 사람의 의학이 계속 연결이 되어서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1500년대에 그 스트루티우스라는 그 폴란드의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재직했던 대학이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파두아 대학입니다. 이태리의 파두아 대학 의대의 교수로 임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지식인들은 라틴어를 써야 되니까 그리스 고전을 라틴어로 번역을 하는 업무를 했어요. 그때 이분이 자기는 임상에서 이 맥을 정말 정확하게 쓰기 때문에 이 갈렌의 맥학이 전부 다 번역이 돼야 된다 해서 이제 그 자료를 번역을 해서 이게 현재도 그 독일의 전자 도서관 안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리스어이고 라틴어라 저는 못 봅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들을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유럽에서 최초로 맥을 그림으로 그린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뾰족하게 빨리 지나가는 맥, 둥글게 가는 맥. 이게 이제 혈관의 이미지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 옆엔 재미난 게 당시에 그 유럽은 클래식 음악이 전성기를 이제 막 꽃피울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맥이 탁탁 뛸 때 수축기와 이완기의 느낌을 이 음표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쭉 연결되는 느낌도 음표로 표현을 하고, 뭐 스타카토도 넣고. 그래서 당시의 문화가 어떤 이 인체를 관찰하는 것에 대한 측정에 대한 철학을 지배를 하기 때문에 아 이런 표현도 가능하겠구나. 아주 재밌는 이제 사료들이고요. 그러다가 이 책을 보시면은 영국의 왕립대학에서 만들어낸 맥학 서적에 나오는 이제 맥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어떤 변화가 있으면 환자가 어떤 상태다. 그리고 여기에 이 뚱뚱한 아저씨가 헨리 8세인데 이분이 왕립대학을 만들어요. 의사대학을. 그때도 의사의 상징은 이 맥으로서 생명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한 1500년대까지 계속 요 역사가 이루어지다가 윌리엄 하베이라는 사람이 역시 이 사람도 왕립대학도 나왔지만 파두아 대학에서도 연구를 했는데 이런 영향을 받아서 우리 몸의 혈액이 그 무젠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써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순환을 한다라는 거를 처음 밝힙니다. 그래서 근데 재미난 건 윌리엄 하베이가 이 논문을 발표하고 엄청나게 구박을 받았대요. 마치 갈릴레이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제 학자들끼리는 이제 연구를 열심히 하면서 이제 중요한 게 1500년대 그 해부학의 창시자가 또 파두아 대학에 있습니다. 바셀리우스라고 이 사람들의 영향으로 실제로 들여다보고 순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양 의학의 최초의 카디올로지스트는 아까 말씀드린 폴란드의 스트루티우스고 그다음에 최초는 아니죠. 근데 학문으로 재정비한 바셀리우스. 이 사람들이 파두아에서 모여서 이런 업적을 만들어서 서양 의학이 해부학 중심이면서 이제 이 순환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 동양으로 넘어오면 동양은 이제 맥을 측정하는 맥진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길가메시보다는 늦지만 BC 11세기경에 그 주례라는 서적에 똑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맥이 없으면 죽은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고전에 이제 이 맥은 어떻게 측정하는 거고 어디에서 보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똑같이 맥을 그림으로. 근데 동양과 서양은 이 컨셉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서양 사람들은 제가 만약에 이 마우스를 만지잖아요. 그럼 마우스의 생김새와 마우스의 재질, 기능에 중점을 둔다면 동양 사람은 내가 만진 느낌, 내 손에 적절한 무게, 느껴지는 무게, 감각 이걸 중요시 여겨서 모든 서류들이 문서들이 서양인들은 그 대상 중심이고
그 맥을 볼 때도 혈관을 얘기하고 심장을 얘기하고 피를 얘기를 하는데 동양에서는 내 손의 감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배우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장비가 필요한 건데 이렇게 어쨌든 나름 연구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가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을 그리스 시대 때도 해서 박동수를 재는 이런 큰 기계도 만들어 봤고 그다음에 박동수를 재기 위한 의사를 위한 시계도 만들어 봤고 아주 놀라운 거는 세계 최초의 웨어러블 맥파계를 프랑스의 물리학자 머레이가 1860년에 개발을 해서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장비도 그런 것 중에 하나고요. 근데 재미난 게 이분이 이제 머레이인데 물리학자예요. 이 장비에 대한 그 역사가 되게 재밌습니다. 이제 그 박동을 느껴지는 거를 이제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장 많이 쓴 기관이 있어요. 어디냐면 보험회사. 이때 당시에 보험회사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보험을 들어놓고 다음날 혹은 며칠 있다가 죽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방지를 해야 보험금을 지급을 늦출 수 있느냐 하고 보니까 이런 장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판매원들이 보험을 들고 싶어요 하면은 이제 찾아가서 이 먹지에다가 맥파를 그려옵니다. 그러면 이제 닥터들이 그걸 해석을 해서 아, 이 사람 지금 박동에 문제가 있어. 예, 그래서 여기에 베이스가 됐던 것들은 아까 갈렘부터 쭉 정리되어 있는 그걸 토대로 야, 이거 맥이 생사를 가늠하는데 너무 중요하다 해서 무려 60년간 아주 잘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형태가 박물관에 아주 다양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도 맥에 문제가 있어서 보험 가입이 안 됐나? 네, 안 됐어요. 거절이 됐어요.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래서 이게 그 미국에 있는 역사 박물관에는 이렇게도 이제 있습니다. 이게 혹시 뭐 통계로 잡혔나요? 나중에 쭉 하다 보니까 맥 잡은 그래프가 네. 어느 정도 맞더라라는 요 부분에 제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논문 서치를 다 못했는데요. 아마도 발음도 너무 어려워요. 스트로티우스 그때부터 연구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큘레이션이라는 개념으로 박동을 봤기 때문에 아마 그 중간 자료를 한번 찾아보면은 그걸 또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진단을 했죠. 그런데 60년간 열심히 쓰였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아인트호벤이라는 사람이 심전도를 만든 후에 노벨상을 딱 타버렸어요. 그리고 서양의 의사들은 죽는지 사는지를 먼저 알고 싶잖아요. 심장이 멎으면 죽어라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 심장 중심으로 갑자기 관심이 확 쏠려버리고 심장의 분구 활동을 보는 거는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있습니다 하는 바람에 이 심전도가 지금도 데일리로 루틴하게 사용하는 장비가 되었고 갑자기 그 맥파 측정하는 장비들이 시장에서 사라집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나오자마자는 아니었겠죠. 한 10년, 20년 이제 근거를 확보한 후에 그렇게 쓰였는데 사용성이 조금 더 편했다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또 보이지 않는 심장을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이태리 로마에 있는 의학박물관을 가면 이게 이제 맥파 측정기인데요. 여기 한쪽 끝에 사람 손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 드럼이 돌아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려져 있는 맥파 그림을 보시면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리딩을 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맥파 분석기들이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생각에는 제가 이제 서양에서의 쭉 역사 그리고 동양에서의 역사를 이제 간단하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건 환자지. 이게 동양의 기술, 서양의 기술, 그 기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환자의 몸 상태는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어떠한 박동 에너지가 이 사람 혈관을 타고 그 안에 흐르는 혈액이 에너지를 전달을 할 때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결국에는 양쪽에서 쌓아놓은 지식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이제 통합의학적으로 전 세계 한국에서도 서양의학, 한의학 다 쓸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기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장비도 한국에서 한의도 들어가지만 저희가 중국 그다음에 뭐 유럽에는 다 양방 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이고 이렇게 결합을 한 통합의학적으로 개념을 잡다 보니까
재밌는 연구도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게 뭐냐면 고혈압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고혈압인데 이 사람의 혈관계의 특성들을 맥으로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혈압이 오르는 이유가 심기능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혈관이 더 많이 스티프하게 막히거나 탄성을 잃었는지 혹은 흐르는 매체인 혈액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이런 부분들을 혈압계 하나로는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혈압을 분석한 후에 이런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내면은 환자를 관리하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컨셉의 통합의학적으로 하이브리드 디바이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맥의 연대기입니다. 연대기.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데 재미난 게 우리가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는 잘 아시잖아요.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해가지고 쭉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이분이 아까 이제 맥을 열심히 쓰셨던 최초의 카디올로지스트고 이분이 바셀리우스라고 해부학 창시자고 그 다음에 이때 의학대학이 문을 열고 윌리엄 하베이가 조금 있다가 이제 혈액순환론을 내면서 그 다음에는 뉴턴이나 이런 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현대의학적인 기술과 과학기술들이 엄청나게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발전을 사용자의 안전과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표준이 1960년대부터 IEC에서 시작을 해서 이 이후에는 의료기기들은 안전, 유효성, 성능을 담보하지 않으면 시장에 못 나가죠. 근데 우리 동양을 보면은 우리 동의보감 허준도 있고 그다음에 맥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다양한 연구를 해놨는데 이 부분이 여기 없었어요. 이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여기에 있었으면 이 이론도 새로운 장비로 나왔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만들어진 과학기술을 잘 활용해서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의학과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의학을 잘 융합을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 비어 있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그래서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아까 시장 분석 보고서에 보시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부전에서 보는 부분 중에 중요한 스트록 볼륨이라고 심박출량이 있는데 이런 부분 너무 잘하신 전문가시니까 제가 넘기고요. 그래서 박출량 계산을 할 때 실제로 직접 측정한다 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고 다들 에스티메이트인데 그 에스티메이트를 하는 디터미넌트를 확정 인자를 뭘로 잡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압력과 이제 맥파의 형태와 시간 이런 파라메타로 스트록 볼륨을 이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또 재미난 게 제가 강의 학생들 할 때 많이 쓰는 건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한 번 하면서 이게 다 스트로크 볼륨인데 이 양이 건강한 범위냐 아니냐 그리고 이 박동이 안전한 범위 안에서 하느냐 이제 이런 걸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면은 요게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우리 몸이 자율신경에 의해서 박동수가 막 빨라진다든지 그다음에 뭐 또 갑자기 어떤 몸에 문제에 있어서 혈압이 뚝 떨어진다든지 갑자기 오른다든지 아니면은 근육으로 피를 갑자기 많이 줘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이것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상호 관계에 의해서 변화를 하잖아요. 이 관계.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이제 예측하고 진단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스트로크 볼륨을 변화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맥파를 보면은 자율신경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혈압도 같이 분석을 해야 되고 가다보면 심기능, 이제 호흡기능 이런 부분까지 다 연결이 돼서 이게 아주 좀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트로크 볼륨이나 카디악 아웃풋 심박출량이라는 거는 이제 심근경색, 우렬성 심부전, 뭐 폐고혈압, 쇼크 이런 부분까지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임상에서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인베이시브한 방법을 통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화학물질을 집어넣어서 희석된 것을 본다든지 뭐 이런 게 주를 이루었는데 그렇지 않다면 최근에는 이제 심초음파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초음파는
숙달된 소노그래퍼를 반드시 필요로 해요. 우리나라는 의사 선생님들이 워낙에 스킬이 좋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그냥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소노그래퍼가 없으면은 인정을 안 하거든요. 자격증을 다 따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스트로크 볼륨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실험식 같은 것을 만들었고, 저희도 이 부분은 이제 요즘 AI가 좀 많이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공식을 좀 업그레이드를 할 건데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독일에서 저희가 몇 년간 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헨 병원에서 임상을 했을 때 이렇게 이제 그 심초음파하고 아주 높은 코릴레이션 관계를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에서도 이제 신부전 환자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임상, 그리고 지금 독일에서 지금 또 새로운 실험을 한 게 신부전을 나누는 등급이 있는데 그 등급별로 파라메타를 구분할 수 있으면은 아예 아프기 전에 예측해서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는 연구를 한 2년, 3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나와서 결과가 잘 나와서 그 코릴레이션 결과를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재미난 게 이 병원이 그 레프트 벤트리클 어시스트 디바이스라고 그래서 엘벳이라고 좌심실이 망가진 사람들 피를 강제로 돌려주는 장치가 있는데 이 장치를 단 사람은 어떻게 나올까? 그걸 본 거예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예 망가져서 판막까지 활동이 없는 분은 박동이 없어요. 그래서 박동이 없는 사람은 우리 장비도 재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박동이 만들어지는 케이스는 기계값과 1대1로 매치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임상 밸리데이션 할 때도 매우 도움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도 했는데 이제 케이스별로 구분이 되더라. 그래서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신부전 환자를 나누는 것이 토노메트리로도 가능하다. 이제 그런 연구를 설계를 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컨셉이 이제 혈압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측정하는 원리는 오실로메트릭이나 토노메트리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토노메트리는 혈관을 정확하게 찾아서 측정을 한다라는 장점이 있고 오퍼레이터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지켜줘야 되는 게 이제 한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가압을 통해서 이제 맥파를 측정을 하고 그 압력과 기계적인 값을 이용을 해서 혈압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방, 간 이식 수술방에서 실험을 한 20케이스 이상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측정하면 4시간에서 7시간 이렇게 보는데 이 보시면 인베이시브 카테타를 왼쪽에 꽂고 오른쪽에 우리 장비를 놨을 때 이렇게 그 민 아테리얼 블러드 프레셔를 봤을 때 이렇게 아주 잘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게 어떤 케이스는 환자 특성에 따라서 조금 낮게 나오고 조금 높게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웃라이어가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계속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혈관 상태도 볼 수 있고 동맥경화 쪽에 시장에 사용이 되는데요.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혈압이 높으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파형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 혈압군의 이제 젊은이, 그다음에 미들, 그리고 이제 노인분들을 봤을 때 자연스럽게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도 중요하고 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젊은인데도 미들에이지의 맥파와 같은 형태를 보여주고 그 이후에는 반사파가 이렇게 높게 오면서 이제 맥파가 완전히 환자의 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축적을 하는데 저희도 대한민국 사람 데이터를 모아놓은 게 우리가 제품을 출시할 때까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연령별 데이터를 남자 10,000명, 여자 10,000명 그렇게 해서 건강검진하고 다른 질병이 있는지 다 필터링을 한 후에 그 약 에이지 밴드별로 1,000명 정도씩 이제 구색을 갖춰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 데이터가 아주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잘 예. 방금 그럼 레디오라토리에서 non-invasive blood pressure monitoring은 예. 파형이에요? 네, 그 파형입니다. 이 파형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형만 가지고 하진 않죠. 예. 가압을 같이 하기 때문에. 네. 파형만 하는 연구들을 지금 이제 여기 혈압 링, 삼성은 하다가 지금 포기해 버렸는데요. 그 혈압 링을 하는 팀이 지금 ISO 121에서 ISO 121에서 그 국제 표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에 너무 그 부분이 그러니까 이그젝트 밸류는 할 수 없다. 가정을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실로메트릭이나 병원 장비로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그 비교한 값으로 현재 차고 있는데 그 값이 120에 80입니다. 라는 값으로 스타트를 해주면
그거를 3일에 한번 캘리브레이션 다시 할 건지 그 방법이 현재 제조사 입장에서는 그 표준도 없어서 어렵다고 하니까 그 표준을 만들어요. 근데 제가 들여다보기로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그 제조사들이 워낙에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래서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열심히 하세요. 왜냐면 시장이 크다 생각해서 그 분야에 업체가 많거든요. 업체는 네, 그 스카이랩스는 이미 FDA 인증을 받았잖아요. 네네네. 표준을 가지고. 네. 그럼 거기는 어떤 표준을 가지고? 아,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금 있는 제가 말씀드린 표준은 개발 중이라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81060, 81060이 아니라 81060-1, 81060-1이라는 그게 non-invasive medical BP 모니터의 표준이고요. 그건 디바이스인데 그 다음에 2번이 밸리데이션 표준이에요. 그리고 3번이 그 컨티뉴어스 하는 거. 그걸 필요한 부분만 땄어요. 그래서 2번의 밸리데이션 메서드를 보면은 여기는 반지를 꼈고 여기에서 오실로메트릭을 여기나 여기를 하면 여기 값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양팔 메서드가 거기에 있거든요. 한팔 메서드는 그 이제 비침습을 같이 볼 수가 있는데 양팔 메서드는 따로 볼 수 있으니까 양팔 메서드를 연결을 했고요. 근데 제가 그 논문을 관심 있어서 봤는데 FDA는 이제 일단 통과를 했으니까 되게 뭔가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퍼블리시된 논문에는 이 레퍼런스 장비와 맞춰놓고 값을 계속 모디파이하고 쫓아가는 트래킹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거를 퍼포먼스를 보여줬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시 2에 있는 양팔 방법,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AAMI라고 미국의 의료기기 표준을 하는 표준협회가 있는데 거기에도 AAMI 30번이 혈압 표준이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SBP, DBP 영역, 에러율, 이제 그걸 이제 차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옵틱으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 옵틱도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동맥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혈관의 특성 정보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혈관들 뭐 몇 마이크로짜리의 모세혈관의 전체적인 이 확장 이완이기 때문에 그걸로 혈관 상태를 얘기한다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대충 레인지 나오니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여기서 반지로 하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그겁니다. 정확한 건 병원 가야 되니까 트렌드 보는 용으로. 그렇죠, 그렇죠. 문제가 생기면 혼자 쓰러지지 말고 가라. 이제 그 용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PWV도 뭐 너무 잘 아시죠. 혈관이 하드해지면은 그 벨로시티가 빨라지니까 그 원리로 한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상당히 원리는 맞는 얘기인데 가정이 뭐냐면 통과하는 혈관이 뭐 시뮬레이션 하시는 교수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형태, 굵기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로 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심장 쪽에서 심전도 시그널 하나를 딱 잡고 그다음에 다리 발목에서 펄스를 측정을 하거나 이쪽 피모랄에서 잡는데 그때 이 거리 그냥 하나로 딱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작용이 있고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유출을 하는 거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유출을 하는 게 실제 환자의 데이터를 반영하는데 이제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유럽의 그 심장학회는 이 기기를 쓰지 마라라는 이제 권고가 내부에서 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는 방법을 추가한다면 살아남을 것 같은데 약간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원리는 정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다음에 이거는 오그멘테이션 인덱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심장 중심 동맥 파형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R을 붙이면 라디알에서의 AI가 돼서 반사가 될 때 그 지나가는 혈관계가 하드하고 막혀 있으면 이 두 번째 피크가 세게 오거든요. 높이 빠르게. 그래서 그거를 계산을 해서 그 증강 지수를 예측을 하는데 이게 나이에 따라서 아주 리니어하게 변하기 때문에 얘기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실제로 임상 데이터를 많이 쌓아놓고 보면은 20세 전까지, 청소년 전까지는 우리 몸이 완벽하게 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 초등학생인데도 노인맥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사춘기 청년 어린이 그 사춘기 어린 애들도
그 파형이 들쑥날쑥해요. 레인지가 아주 넓어요. 그리고 70이 넘어가면 다 약을 드시고 계세요. 그래서 약을 안 먹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든데 그래도 아주 순수한 인간 개체를 데이터를 모아봐도 사람의 특성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레인지를 잡을 때 저희는 20에서 70, 그러니까 69세까지 이렇게 해서 식약처에도 자료를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사실 케어가 필요한데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미국의 하이퍼텐션이라는 업체에서 만든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프레셔도 재고 파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국제표준 활동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한의학에 쓰이는 가압식 맥파 분석기, 그다음에 맥진기에 대한 표준을 제가 2020년에 발행을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식약처에서도 이게 양방 시장이 훨씬 더 크고 글로벌하게 영향력이 있는데 이쪽을 좀 같이 더 뭐 스터디하면 어떠냐.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해외 그 공급처들은 다 심혈관 쪽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국제 표준을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121에다가. 그래서 장비에 대한 표준을 먼저 그 시리즈로 개발을 하기로 그쪽에 간사랑 얘기를 해서 장비의 안전에 대한 표준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 혈류역학적인 파라미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떤 파라미터를 어떻게 밸리데이션 해갈 것인가가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토노메트리 방식으로도 웨어러블로 갈 수 있어서 이제 웨어러블 장비들이 나오게 되면은 요거까지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좀 시리즈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우리 121에 이제 마취니 호흡기과라서 아마 한 3-4분 빼고 전부 다 그 수술을 하시다가 회의를 들어오세요. MD분들이시고 해서 수술 중에 막 뛰어오세요. 이렇게 모자 쓰고 오시고. 근데 이제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셔서 이제 진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24년도에 독일 리벡이라는 데서 이제 총회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참여를 했는데 한국이 그전에는 이 마취 및 호흡기계에 한 번도 프로젝트를 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만든 기기가 많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 표준을 내고 있는 의료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표준 제안도 했고, 그래서 뭔가 좀 더 많이 그런 활동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식약처나 이제 표준협회 그 구표원에서 26년에는 이 TC121을 국내에서 개최를 하도록 후원을 해주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내후년에는 121 총회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그 어떤 내용을 하는지 이렇게 미리 등록만 하면 참여는 가능하시니까요. 한국에서 하실 때 한번 보시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국내는 121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이 맥 ICS, 호흡기 그쪽 업체가 지금 적극적으로 와서 같이 하고 계십니다. 드라프트가 여러 가지가 있고 내용이 있고 이제 그 안에 이제 키 파트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계속 서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맥파를 본다라는 게 인체를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기에는 사람의 상태가 너무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하드웨어 시뮬레이터와 소프트웨어 시뮬레이터를 두 가지를 개발을 해서 성능 평가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하드웨어 시뮬레이터에 대한 부분은 식약처랑 같이 공동 개발을 해서 식약처 정보 자료집으로 시험법을 이미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노메트리 방식의 장비를 만들 때는 그 시험법을 따르면은 조금이라도 좀 수월하게. 근데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이제 우리 노하우나 이제 백데이터를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라 이거는 이제 공개를 안 했는데 이제 저희는 자체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뭐 임상 연구한 것들 잠깐 소개드리면 요즘 전자약 많이 유행하는데요. 전자약의 아주 미세한 전류 자극에 의해서도 맥이 이렇게 날렵해지거나 매우 커지거나 이런 변화들을 바로 15분 있다 볼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커지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약물을 먹었을 때 뭐 혈관 이완제는 너무나 빨리 오니까 뭐 당연한데 그냥 일반적인 허벌 메디슨 쪽에 계열을 해도 이렇게 맥파가 커지고 그다음에 박동이 안정적으로 바뀌면서 이제 부드러워지고 전체 혈관이 이렇게 다 벌어지고 원래 혈관이 확장할 때 한쪽으로만 이렇게 하고 비선형으로 막
비대칭으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약을 먹으면 혈관이 부드러워지면서 이런 식으로 모두가 이렇게 일정하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굳어있는 혈관이 약간은 긴장성이고 통증이 있고 이거가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이트릭 옥사이드 산화질소를 했을 때 파형이 아까 이거 보시면은 이 세컨 피크가 높은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경직된 파형 그 혈관인데 여기 이렇게 풀리면서 맥이 커지는 것도 아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AI 값이 먹고 나서 한 4시간 유지되는 것도 지속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컴퓨테이션을 하는 것도 우리 펜 교수님 연구원 이청아 학생도 있고 하니까 계속 좀 같이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독일에 가면은 아행 공대는 이렇게 인공 심장을 아예 만들어서 이제 그 모의로 아예 플로우를 만들어서 테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적절하게 다 배합이 돼서 지금 시장에서 요구되는 파라미터들을 계속 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